안녕하세요. 마미모입니다. 여러분, 손절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평생 벌어온 돈을 잃는다는 이 두 글자 손절,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섭고 파괴해버리고 싶은 단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손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손절매를 단순히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스러운 선택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하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금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꼭지에 도달할지, 언제 폭락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2년도를 떠올려 보세요. 하락에 물든 계좌 때문에 불안에 밤잠 설치던 기억들 아마 다들 있으실 건데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마이너스 숫자로 찍힌 나의 주식 계좌를 바라보면서 곧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놓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곤 했죠. 즉 재빠르게 손절쳤다가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상실한다는 거죠. 물론 기다리다가 올라주면 가장 베스트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손실 계좌를 바라보면서 무작정 버텨내는 일이 쉽진 않으니까 손절매라는 단어도 존재하는 거겠죠. 내 계좌의 손실 종목을 패대기 치는 것과 전략적으로 하는 손절매는 엄연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는 어떤 종목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성패도 달라지겠죠. 주식 투자 5년차이자 아직까지도 주린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는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 또한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수단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의 손절매에 대한 주제는 저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교훈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를 조정장에 대비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할 지경인데요. 주식과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분산해서 유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손절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물타기에서 평균 단가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SPY, QQQ 같은 ETF 같은 종목에만 투자한다면 수년간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언젠가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아요. 이런 주식에만 투자하면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 들어가서 손실 중인 종목들이 분명히 한두 개씩은 보유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때 물타기 매수를 계속 하다 보면 계좌의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지고 결국 현금이 바닥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왜 주식 고수님들이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투자 격언을 남겼는지 2022년 폭락장에서 크게 얻어맞아 보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죠. 아무리 믿음직한 종목이라 해도 공포에 쓸어 담을 용기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헐값에 주워 담을 현금이 없다면 미치도록 좋은 기회조차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략적인 손절매라는 건데요. 저희 6남매는 2025년도 현재 TQQQ를 매도해서 이미 적지 않은 수익을 실현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고점에 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는 주식 투자를 멈추고 폭락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2025년 6월에 TQQQ를 전량 매도한 뒤 100% 현금만 들고 주식시장 폭락을 기도하면서 투자를 멈추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된 느낌의 그 포모 현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시장을 영원히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따라서 이런 포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점인 줄 알면서도 단기 매매로 대응하고 이 상승장에도 과감하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련의 투자 과정에서 투자 수익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또 그렇게 현금 비중도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QQQ가 고점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단타를 치다 보면 분명히 물리게 될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인 가운데 매매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물릴 각오를 하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TQQQ 종목에 물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경우는 현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이 현금을 아껴두고 싶으면 물려있는 주식 중 일부를 손절매해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총 투자 원금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금액 내에서만 4848하고 이 돈이 모두 소진되면 보유 수량 중 일부를 손절매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B증권 외화 RP에 있는 달러를 웬만하면 손대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전에 손절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 이미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절매를 해도 기존에 벌어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전략적인 손절매를 통해서 투자 총액의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에 물려 있는지, 나의 투자 금액은 얼마가 가능한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손절매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손절매를 통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이 크게 난 해라면 손실 종목이 있을 경우 이 종목을 정리해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손절 후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량을 더 늘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이며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손절을 했는데 주가가 곧바로 반등해서 재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자신 있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손절하거나 수익 실현으로 주식을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건 내 몫이 아닌 거라고 수차례 강조드린 바 있고요. 그냥 놓친 기회일 뿐이지 잃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손절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도 저도 다 귀찮고 복잡하면 그냥 SPY, QQQ만 사서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심리는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볼 때보다 손실 볼 때 받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100만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확정해 버리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팔고 난 뒤 주가가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또는 내 원금이 줄어드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손실 종목을 끌고 가다가 결국 더 큰 돈을 잃게 되죠. 저는 10년 넘게 재테크를 해오면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빠른 판단력과 선택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는데요. 5년 차인 현재 제가 본 주식 투자는 자동차 운전과 똑같다고 생각돼요. 엑셀만 밟고 달리면 속도는 나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그대로 충돌하고 말죠. 하지만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 속도를 조절하면 사고도 피할 수 있고 다시 달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손절매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멈추다 보면 당장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선택 덕분에 내 돈을 지켜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손절매의 핵심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손절매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달러에 산 주식이 8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마이너스 20% 즉 20달러 손실을 확정하여 손절매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여기서 왜 그걸 손해보고 팔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살펴보자는 거고요. 만약 손절매하지 않고 버티다가 주가가 더 빠졌을 때를 예상해 봅시다. 주가는 60달러 심지어 4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작은 손실에서 끝날 수 있었던 손실액이 훨씬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변동성이 심한
TQQQ 같은 레버리지 종목이라면 마이너스 20% 손실이 마이너스 60%, 70%까지 커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전략적인 손절매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왔는데요. 2022년도에 마이너스 손실 6천만 원을 손절친 적이 있었고, 또 그 손절친 돈으로 기다렸다가 내가 손절친 가격대 아래에서 TQQQ를 재매수해서 평균 단가도 낮췄고 수량도 늘린 경험이 있는데요. 워낙 투입된 금액이 크다 보니 마이너스 6천만 원 손절 처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손절매를 통해서 평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고 수량도 늘렸으니까 훗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손실액 6천만 원쯤은 충분히 보상받고도 더 큰 수익으로 연결됐으니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손실 금액 마이너스 6천만 원을 확정 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부동산 투자로 재테크에 관한 한 충분히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력도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손절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편의상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으로 가정하고요. 2025년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로 약 2,1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손실 종목 1,0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이걸 손절했다고 가정해 보고요. 이렇게 하면 양도 차익 2,145만 원에서 손실 처리한 1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여기에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연 250만 원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 표준 금액이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는 1,925만 원으로 낮아지죠. 무려 220만 원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즉 1,000만 원은 손실을 봤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220만 원을 빼면 실제 손실액은 마이너스 7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세금만 아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실제 손실은 1,000만 원에서 세금 절약된 220만 원을 빼면 780만 원의 손실로 확정돼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손절매를 결정하는 이유는 더 커질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요. 좀 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내가 판 단가보다 더 싸게 재매수할 현금을 확보해서 기회를 노려보자는 의도도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수할 때부터 손절매하지 않을 주식을 매수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손절매 이후에 재매수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절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버려서 주식을 재매수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겠죠. 100달러에 매수한 주식이 90달러로 떨어졌을 때 손절매를 단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손절치고 나니까 주가가 바로 120달러로 올라버렸어요. 이 경우 내가 손절쳐서 본 혜택은 세금 220만 원이 전부고요. 손절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면 상승폭만큼인 2천만 원의 수익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손절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죠. 따라서 손절 후에는 반드시 내가 손절매한 가격 아래에서 재매수를 해줘야 손절매한 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손절 후 재매수에 성공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달러에 1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1억 원어치를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90달러로 떨어졌어요. 이때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손실을 확정 지었고 현금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해볼게요. 며칠 뒤 주가가 80달러까지 더 내려갔네요. 저는 이때 남아있던 9천만 원으로 다시 주식을 8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8만 원에 총 1,125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9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매수하는 바보는 없겠죠. 이거는 예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처음 1억 원으로 1000주를 샀을 때보다 9천만 원으로 125주가 더 늘어난 겁니다. 물론 손절 과정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의 손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큰 이슈를 터뜨려서 주가가 120달러까지 반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125주 곱하기 120달러는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순수익은 3,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반면 제가 처음에 산 1000주를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가가 120달러까지 올라가도 총 평가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수익 금액은 2천만 원에 불과했겠죠. 즉 손절 후 재매수 전략을 통해서 단순히 버텼을 때보다 1,50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또 손실 과정에서 얻었던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220만 원까지 더하면 1,720만 원을 더 벌은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손절매가 단순히 손실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만들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손절매는 단순히 손해를 확정짓는 아픈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 손절매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절세 전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익 실현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면 손실이 난 종목을 정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저희 6남매도 자주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수익이 많이 난 해에는 전략적으로 손절매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반면에 손절한 종목이 없을 때는 당연히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겠죠. 둘째는 재매수 전략입니다. 특히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일부 물량을 손절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재매수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식 수량도 늘어나고 주가가 반등했을 때 수익폭은 훨씬 더 커집니다. 즉 손절매는 단순히 손실 확정이 아니라 절세, 현금 비중 조절, 그리고 수량 늘리기, 수익 극대화까지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예시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예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나 타이밍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원리 자체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런 방법을 실제 투자에서 활용하고 있고 특히 큰 변동성 장이 왔을 때는 공포의 손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적 손절로 대응해 왔죠. 손절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돈을 잃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돈을 더 벌게 해주는 최강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